해외 범죄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진의 두 사람은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실비아 리킨스와 가해자 베니체프스키 거트루드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메리칸 크라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왼쪽 여자아이가 피해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여동생과 함께 이 오른쪽 여성 거트루드의 집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이 거트루드는 혼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여성이에요. 실비아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실비아와 동생을 친자녀들과 함께 키우기로 했죠. 하지만 베니체프스키의 집안은요, 이 거트루드를 중심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인들까지 끌어들여서 16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폭언, 고문, 학대를 저질러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죠. 다음 사진은 영훈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훈이 사진인데요. 1998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알린 영훈이 남매 사건이죠.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의 방치와 학대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시신을 마당에 묻었죠. 남은 이 영훈이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여서 5살인데도 일어서지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2주간 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액이 말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학대한 범인이 친아빠와 계모였습니다. 아빠가 키우던 누나가 죽고 영훈이도 죽어가고 있는 동안 계모가 데려온 두 딸들은 친자식처럼 잘 키워지고 있었죠. 다음 사진은 칠곡 계모 사건의 범인이 체포 당시 찍힌 사진인데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폭언이나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폭행도 아동폭행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다른 강력 사건만큼 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인식이 깔려있던 예전의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부모나 선생님 등의 어른이 아동을 상대로 심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더라도 아이를 위한 교육, 체벌 정도로만 여겼고요. 이것을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98년에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죠. 영훈이 남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죠. 그래도 이 아동학대는 사회 취약계층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2013년이에요.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5년에는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논란이 됐었죠.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까지 최근 고준희 양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아직도 아동을 상대로 한 폭행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민감하다고 하는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죠. 이번 사건은요, 영국에서 20년간 아동학대를 당하며 자란 세 남매와 그 어머니에 관한 사건 파일입니다. 2000년 9월 영국 중부에 위치한 투스버리라는 지역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이 5을 키우던 54살의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니스 스프라이라고 하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 사는 부모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부모까지 하니 총 8명이나 됐습니다. 식구 수가 많아서 2대 차에 나눠서 여행을 갔다 그래요. 사실 유니스 스프라이의 아이들 중 37살인 친딸 주디 외에 다른 4명의 아이들은 입양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친자식처럼 7년째 키워오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사건이 생겼는데요. 2대 차량 중 유니스의 친딸 주디가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도중에 전복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차 안에는 주디 외에 2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운전자인 주디와 입양된 아이 샬롯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같이 타고 있던 12살 빅토리아는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방송이 되면서 유니스 집안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죠. 여성 혼자 4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가 정작 친딸을 사고로 잃은 유니스 스프라이의 사연이 언론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유니스는 이웃들 사이에서 친절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인자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요. 이날 유니스의 집에는 수많은 이웃 조문객들이 찾아왔고요. 언론사 인터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니스는 사람들에게 남은 새 아이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렇게 밤이 되자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유니스는 방금 전까지 이웃들 앞에서 웃고 있던 미소를 순식간에 거둔 뒤에 굳은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딸 주디와 막내 샬롯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던 이 식탁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손님이 돌아가자 유니스는 주방에서 3개의 통조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 있는 따로 위치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구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니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열쇠로 이 창고 자물쇠를 열었고요. 빛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창고 안에 있던 쥐와 벌레들이 놀래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는 차 사고로 한쪽 다리가 다친 빅토리아와 다른 2 아이들이 유니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니스가 입구에 선 채로 주방에서 가져온 통조림을 아이들에게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이미 통조림을 받을 기운도 없어 보이는 상태였어요. 한참 뒤에 아이들이 겨우 통조림 뚜껑을 열었고요. 동물처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통조림이 아이들이 오늘 먹을 유일한 저녁밥이었다고 합니다. 유니스가 통조림을 먹는 아이들을 노려보던 도중에 너희들이 주디 대신에 죽었어야 했다 라면서 화를 냈고요. 가장 가까이 있던 15살 엘로마의 머리채를 잡아서 손으로 얼굴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엘로마는 이 유니스의 폭행에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고요. 폭행을 당하는 도중에도 손에서 이 통조림 캔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통조림 캔에는 고양이 사료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창고에 있던 다른 아이는 크리스와 빅토리아라고 하는데요. 엘로마가 폭행당하는 도중에도 이것이 매일 겪는 일이라는 듯이 유니스의 눈치를 살피며 고양이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는 이 유니스 스프라이의 별명은 천사였습니다. 유니스는 1944년 4월 28일 영국 글로스터셔 출신이에요. 미혼이었던 21살의 유일한 친자식 주디 스프라이를 낳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혼자 딸을 키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녀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주디가 성인이 됐어요. 그러자 계속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던 유니스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 6살 샬롯과 다음해 6월 6살인 엘로마, 그리고 5살 빅토리아, 이렇게 3딸과 3살인 남자아이 크리스까지 연달아 입양을 했죠. 그 후에 아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렸고요. 새 삶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유니스의 새 가족이 된 4명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학대를 당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한번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이 친절한 유니스를 점점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딱 3개월만 이어지게 되었죠.
1991년에 입양된 새 아이들이 유니스의 집에 온 지 3개월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니스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신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새 아이들을 향해서 악마의 자식들이라며 폭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6살, 5살, 3살 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유니스에게 매일 폭행과 고문,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유니스는 유일하게 가장 먼저 입양한 샬롯은 학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유일하게 개인 방도 가지고 있었고 집안에서도 생활을 했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때부터 창고에서 살기 시작했던 거고요. 아이들의 주식은 고양이 통조림, 닭 사료, 과일 껍질들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아주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배가 고픈 상태로 지냈는데요. 처음에는 동물 사료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다가 뱉어내거나 토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니스가 바닥에 애들이 뱉어낸 음식을 다시 강제로 먹게 했고요. 나중에는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게 되자 이번에는 목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토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음식을 다시 먹였다고 합니다. 이 일이 목구멍에 막대기가 들어와서 휘젓는 거죠. 토하도록. 이게 굉장히 기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유니스가 목을 찌르고 있을 때도 다른 생각하면서 버틸 정도의 요령이 생겼었고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게 무기력해진 것이죠. 그러면 알아봐야 하는 게 유니스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대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오는 그 보조금이나 부모가 있는 아이라면 직접 양육비를 받아서 키우죠. 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신적인 문제죠. 유니스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악마가 빙의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몸에 있는 악마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손발을 차에 묶은 뒤에 끌고 다녔고요. 심각한 폭행을 가했던 것이었죠. 잘못된 일이지만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대가 반복됐고 점점 강도가 높아질수록 유니스가 이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대하는 것이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웃으면서 취미생활이나 어떤 실험을 하듯이 아이들을 괴롭혔다 그래요. 그렇게 10년을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두 10대가 됐어요. 하지만 유니스는 그동안의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할까봐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니스의 이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시작은 훈육의 목적이었어요. 악마를 퇴치한다면서. 이렇게 시작된 학대가 재미로 이 동기가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대부분의 그 아동학대 사건은요, 보호자가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분풀이나 어떤 화풀이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은 훈육을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아마도 유니스는 셋이나 되는 아이를 갑자기 입양해 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겠죠. 아이를 셋이나 키운다는 일이 그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이런 체력의 문제, 노동이 좀 필요한 일이죠. 이런 문제를 겪다가 이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었고 이때부터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이들이 폭력에 복종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절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대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고 그것을 스스로 즐기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던 중 2000년 9월에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자동차 사고를 겪었고요. 이 이후에 친딸이 죽었고 가장 아끼던 입양된 딸까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니스의 폭언과 학대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특히 아끼던 그 두 딸과 같은 차에 탔다는 이유로 학대가 빅토리아에게 가장 많이 집중되었다는데요. 빅토리아도 이때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었죠.
이때 완치 예정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4년간 휠체어 생활을 했다 그래요. 이 이유가 빅토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치료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유니스가 일부러 치료를 받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통해 더 부상을 심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죠. 이 아이들도 사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아무도 이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워낙에 유니스 스프라이라는 사람이 이웃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막내인 크리스는 여러 번 경찰서를 찾아와 유니스의 학대를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경찰이 유니스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2006년이 돼서 다시 창고를 빠져나왔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 다행히 경찰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뒤였기 때문에 이때 신고가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유니스 스프라이가 15년간 버려온 이 학대 사실이 드디어 바깥에 알려지게 됩니다. 크리스의 신고로 집안에서 체포된 이 유니스의 재판은요, 2007년 3월에 열렸는데요. 아동학대와 고의적인 신체 상해, 거짓 증언, 증인 협박 등 26건의 혐의로 1억 2천만 원의 벌금과 14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4년 전인 2014년 6월에 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죠. 유니스 스프라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에 최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엘로마와 빅토리아, 크리스는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과 어떤 정보를 유니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현행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 주변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서 얼굴도 비쳤는데 이러한 부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피해자들이 아직 어릴 적의 기억이 남아있고 유니스 스프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고가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니스 스프라이가 현재 영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의 뜻은요, 아이를 귀하게만 키우면은 버릇없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당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죠. 최근 국내외에서 들려오는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 이 사건들이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부모의 어떤 화풀이 상대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죠. 특히 학대 중인 사람이 양육자이거나 보호자인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만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관심이나 방치도 학대에 포함되는 범죄죠. 2015년에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되는 사건 수만 10,000건이 넘습니다. 현재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 폭언이나 무관심에 방치된 채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동의 뜻은요,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이 아동을 인격체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격식을 갖춘 말인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방정환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애라서 괜찮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려서 괜찮은 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얼마 뒤면은 어린이날이 생긴 지 94주년이 오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세상이 돼야 합니다
말로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져야겠죠. 말로만 어린이를 위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의 방관자이자 공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국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었던 유니스 스프라이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